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자, 날이 흐리고 간간히 빗방울이 이제 내리는데 날씨가 한 2, 3도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이 정도는 엊그제 한여름 같았던 날씨가 그게 사실이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제가 이 토론회 한 군데 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좀 방송을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시 있나? 자, 아직 시 사진이 안 들어와서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이 목요일로 집중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거튜브 앞에 역삼동에서 지금 1시간 당겨서 8시부터 이제 김 고모님이 하시니까요. 내일 집중 시하는 날에는 좀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일 저녁에는 한밤에 앵벌쇼 생방송이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이 청년 토크쇼가 이제 거의 인원이 찼습니다. 오늘까지만 받고요. 더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받다 보니까 이게 업무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소도 거의 차가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한 120여 명으로 해서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마감이고 이제는 더 받아도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신청하시는 분만 처리하고 내일부터는 저희들이 청년 토크쇼 참여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크 콘서트가요, 이런 게 보통 인플루엔서라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돈 벌라고 하지요. 그래서 장소를 큰데 빌려서 두당 한 10만원씩 해서 해야 돈이 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장소 빌린다고 작은 장소도 큰 고생을 했고, 사실 이게 몇백 명씩 와버리면 제대로 된 대화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100명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 한 7, 80명을 목표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50명만 하려고 하다가 점점 사람이 늘어나서 지금 120명 선으로 이렇게 이제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콘서트장의 대관비 그리고 또 당일날 도시락, 당일날 도시락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대관비와 도시락 정도의 받는 참가비는 다 나가고 나머지는 또 이 행사 자체로는 적자지요. 그래서 토크 콘서트 준비한다고 사무실은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도 아니죠. 사람 별로 있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행사 자체는 적자고, 그럼 뭐 하려고 이런 걸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실상을 많이 알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출애를 무릅쓰고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몇 분의 자원봉사 참가자들이 돈을 내고 참가비를 내고 대부분 50대, 60대인데 5만 원씩 내고 이 참가를 해주신다고 한 5분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고마운 일이고 사실 또 우리 같은 조직에서 그런 생각이 아니면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누구를 대우해 줄 행편도 못 되고요. 또 굉장히 이번에 장소 하나 대여하는 것 가지고도 집회 시위를 신고해야 될 만큼 어려운 거예요. 남들은 전화통화 하나로 해결하는 문제를 우리는 그 장소 하나를 가지고 열흘씩 이 개고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요, 우리는 남들과 다르고 우리 주변에 가는 일은 고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수반되면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돈하고 거리도 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처럼 원활하게 진행도 되지 않는다. 아니, 적자 좀 놔둬요. 또 다른 부분에서 메꾸고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건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대하는 자세에서요, 사실은 이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좀 그냥 다들 걱정만 하고 실제 일의 진행은 돌아가는 부분에서 원활치 못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적을 두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이런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돕고 또 협조하고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요지는 그 돈 문제나 적자 문제가 아니라요, 먼 일을 하나 하게 되면 그것이 쉽고 편하게 돌아가는 일이 없이 남들보다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에는 희생과 봉사와 참여 열정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들도 가르치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참여하는 것을 몸에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요, 전부 착취 사회로 가면서 그야말로 정치권이요, 어떻게 합니까? 젊은 애들을 갖다가 이용해 먹고 이제 버리죠. 그러면서 이용해 먹을 때는 그 젊은 사람들한테 간 썰게 빼줄 듯이 하니까, 저도 우리 주변에 왔다 거쳐간 많은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다운 진정성이나 순수함이 결여된 채요, 여기 가서 뭐 빼먹을 거 없나라는 그런 시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죄다 넘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절대로 저는 원칙이 저자세나 원칙을 저버리고는 접근하지 않겠다. 저자세일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올바른 미래를 어른으로서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끌려가거나 그들을 비위를 맞추거나 그러려고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다만 그들이 모처럼 강연회에 처음 보는 청년들이 대다수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초라해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할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의 앞에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 끌고 갈 젊은 사람들도 의식을 똑바로 가지고 가도록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보니까 이준석이가 사교육 문제에서 학원 강사, 일타 강사 편을 들더만요. 그들이 자기 능력이 있어서 학원 강의를 수강한 젊은이들에게 그야말로 인기를 얻고, 그래서 떼돈을 합법적으로 버리는 부분이 뭐가 문제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보수판에 보면요, 혹자는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를 개혁 보수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윤석열과 이준석이 왜 싸우느냐? 윤석열과 유승민이 왜 싸우냐? 이 권력 말고는 둘이가 똑같아요. 보수 패거리들이 하나같이 색깔들이 똑같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교육도 범죄라고 봐요. 사교육은요, 사생아입니다. 뭐의 사생아? 대학 입시의 사생아예요. 사교육이 왜 생겼습니까? 대학 입시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교육은 대학 입시가 아버지고 그 사생아가 사교육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사교육 문제를 문제를 학원에서 쉽게 어려운 문제 킬러 문항을 내서 거기에 학원에 몰려가는 부분을 갖다가 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만 출제시키는 쉬운 수능으로 말하면서 사교육을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사교육 문제의 근원은 거슬러 올라가서 대학 입시라는 부분에 있어요.
입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사교육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알 카포네라는 자가 밤의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하나의 밀주 사업만 건드려서 많이 남겨 먹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이 마피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니까 또 어떤 자는 말해요. 아니 윤석열이니까 사교육이라도 건드리지 그 정도면 만족해야지 뭘 더 바라냐고. 나는 그런 썩은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제 방송을 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요 방송이 이 기득권들 장난으로 탄압받아서 개고생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많이 보고 안 보고에 대해서 저도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소리 달려면 댓글에 이 방송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개소리 하는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것도 자존심이 굉장히 나쁘다는 겁니다.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타 강사들 두들겨 잡고 수능 문제 쉽게 내라고 한다고 사교육이 없어지겠어요? 오늘 학원가에서는 변형되어진 쉬운 수능에서도 또 변형된 형태의 킬러 문항이 있어야 등수를 가리고 변별력이 생길 거니까 지금 윤의 말에 기반한 수능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변형된 수능 킬러 문항 특별 또 학원 강좌를 개설하고 인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교육 장사꾼들은 먼 핑계를 대고도 끝까지 돈을 벌어 처먹어요. 물수능을 하면 물수능한 대로 벌어 처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타 강사 세무조사나 학원 재벌 세무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입시 문제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사교육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수능을 쉬운 쪽으로 유도한다고 사교육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힘으로 수능의 난이도를 조절해 봤자 금방 또 되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말했던 것도 이재명이도 거짓말한 거죠. 이재명이가 하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킬러 문항을 갖다가 없애겠다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고 윤석열이가 킬러 문항 빼서 사교육 쉽게 낸다라는 것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있는데 본질이 아닌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게 마치 주요한 개혁 과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본질을 말해야지 본질이 아닌 걸. 그래서 행명 21은 일찌감치 5+3 정책의 두 번째 항목이 뭡니까? 사교육을 철폐해버리고 대학 입시를 지금 3천여 가지나 되는 대학 입시를 단순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시험 성적만으로 대학에 가고 수시도 없애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학생부도 종합학생부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학교에 이 학생에 대해서 심사하는 심사관 제도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신도 없애버려야 돼요. 내신도요. 그래서 학생은 오직 시험 성적만을 가지고 대학에 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내는 논술고사도 없애버려야 된다. 나중에 애들이요. 학원에 하는 애들이 논술고사를 갖고 또 장난쳐먹을 거예요. 대학하고 겔타게가. 그래서 대학 자체 전형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뽑으니까 힘있고 빽 있는 자식들이 뒤로 합격되는데 왜 됐는지 떨어진 사람은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원생 입시에서 학교에서 채점한 문제를 서울대가 대학원생을 뽑는데 저를 따르는 후배들을 떨어뜨리길래 내가 대법원까지 끌고 갔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채점한 채점지를 공개해서 그래서 공개를 안 될 거라고 보고
저하고 가까운 학생이면 무조건 빵점 때렸다는데 시험지 좀 공개하자 했더만 법원이 그때 결론이 뭔 줄 알아요? 이 채점은 교수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득권 손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지요. 아, 시스템은 이게 상당히 저거들끼리 공고하게 운영을 하는구나. 제가 서울대 개혁하라고 투쟁하니까 제 후배들을 못 들어오게 대학원에 다 잘라요. 그래서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잘랐길래 시험지를 공개를 좀 해봐야 되겠다니 교수 한 명이 저한테 양심선을 합니다. 쟤를 뽑지 말자고 회의를 해서 전부 빵점 때렸다고. 그래서 제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공정하게 뽑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 학부모들은 그걸 믿어요? 대학이요, 공정하게 입시를 관리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학을 믿어요? 온갖 손을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떨어지고 왜 붙었는지 단순한 성적, 투명한 성적 외에는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교육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자식이 대학 들어가는 것도 교묘하게 조국의 딸 조민에서 알다시피 조민 하나겠어요? 아버지가 법무장관 하는 바람에 드러나서 조민은 억울하지요. 비도 그런 애가 한두 개 있습니까? 대부분 상류층이 그러하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일부에게 자녀가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주는 조건으로 상류층은 대부분 뒷구멍으로 사교육으로 편법으로 신분을 세습시키는 게 한국의 입시제도지요. 입시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교육이 판을 치지요. 솔직히 내가 아주 재벌이라고 칩시다. 내 아들이 대학에 가야 되는데 학원가에 컨설팅하는 스카이캐슬을 넣는 사람 같은 것을 접촉하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이 의대를 가야 되는데 좀에 어중간하다.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킬러 문항을 풀어야 됩니다. 컨설팅을 그래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잘 풀 수 있는 선생을 일타 강사인데 굉장히 비쌉니다. 1시간에 1억입니다. 하면 재벌이 1시간에 1억을 내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렇게 해서 성적을 최대한 갖춰놓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가 가진 온갖 끈을 가지고 학생분이 내신이니 또 입학사정관이니 수신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대학의 또 자체 심사도 이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고 그런 노하우들이 시험에 대한 정보도 시험 과외도 일타 강사고 그렇지만 컨설팅도 일타 컨설턴트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엮어져서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심지어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품앗이도 있대요. 의전원에 들어가는데 내 아들은 너가 의전원에서 받아두고 네 아들은 내 의전원에서 받아주고 그래서 다 그렇게 지금 편법으로 대학 입시가 변해버린 것은 이것은 좌파 정권 운동권들의 기득권에 이것들이 학원 재벌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다 한 통속이에요. 그놈들도 기득권이 되면서 저거 새끼들 대학에 쉽게 보내야 되고 그리고 수구 기득권 강남의 졸부들도 그래야 되니까 이게 합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대학 입시와 사교육에는 좌우가 없이 전부 합작을 해먹은 겁니다. 내 말 틀렸어요? 내가 틀린 이야기 합니까? 제가요 대학에 들어갈 때 당시 내신에서 제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내가 좀 싸웠다고 학교 비리를 주장하고 나를 4등급을 때렸어요. 내가 서울대 들어간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살아오면서 대학 입시 제도가 그때는 전두환 때 투명해도 그런 짓을 하더라니요. 얼마나 이게 불투명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대학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가 살면서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개혁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 정말 좀 가소롭다라고 내가 보는 거예요. 문학 문제 정도를 가지고 쉽게 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를 그대로 두고 학원만 조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학원의 일타 강사니 학원 재벌이라는 것들은 세무조사를 좀 하고 해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 커넥션이 얼마나 깊은가. 이준석이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400억 버는 그걸 비판하면 안 되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운운하는데 저 어린 놈이 얼마나 꼬여서 비비 꼬여서 이 자본주의의 특혜를 받고 살았다라고 생각하기에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학원 선생이 400억 받는 게 실력에 의한 공정이라고 바라보는 놈이 저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400억을 받을 만큼 공정해요? 요즘 저 야구 봅시다. 제가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반짝 1등 하다가 뭐 금방 또 4등 떨어져가 빌빌 싸고 있어요. 그 80억 받고 왔다라는 포수가 80억 가치가 없다고 팬들이 욕을 하고 뭐 50억 받고 왔다라는 타자가 가치가 없다고 욕을 하답니다. 이제 성적 떨어지니까요. 자, 운동선수가 그렇게 돈을 받는 것도 그렇게 실력이 못 따라가면 문제다라고 팬들이 난리를 치는데, 예? 대학 강사가, 그 학원 강사가 400억을 받아 처먹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고, 그가 세금만 내면 다 옳은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받아 처먹는 구조가 되는 과정이 한마디로 부패 카르텔에 기반해서 이 대치동 학원가와 그리고 이 교육평가원에 출제하는 출제위원 그리고 또 교육부 관료 사이에 기수관 커넥션이 연결됐다고 안 봅니까? 대통령이 쉽게 내라고 했는데 그걸 저항하다가 국장이 잘렸고 교육평가원 원장이 사표를 낸 게 뭔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출제위원하는 교수가 교수나 학교 교사가 그만두고 학원 간다잖아요. 출제위원하면 대치동 간다잖아요. 출제위원회 경력으로 대치동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수가 출제위원하고 나면 문제 팔아먹고 지 제자 취직시키고 그렇게 출제위원한 교수는 대치동과 관계를 가지고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남들은 못 풀고 우리 저한테 특별한 과외를 받은 소수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집어넣고 아니면 그보다는 조금 많은 한 10%만 풀 수 있는 문제 상당히 고급 이 자기들 인터넷 강의나 또 고급 현장 수업을 들어야 되는 아니면 또 1대1 비밀 수업을 들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위원들에게 주입해서 시험에 내도록 하고 또 그러면서 결국 그걸 갖다가 교육부가 학원가와 연결을 가지고 있는 교수나 교사들을 출제위원으로 내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리라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혁명 21이 일찌감치 두 번째 과제로 사교육 철폐와 대학 입시 개혁을 들고 나온 부분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 그리고 사교육을 공교육 내부로 흡수해야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요.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고 또 소비나 수출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지금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가는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인구가 줄고 출산이 줄고 결혼도 작게 하고 초고령화가 진전이 되는데 아파트가 공급 부족이 올 거라고 재벌 건설사들이 협박을 하고 그 끈앞풀들이 공급 부족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아파트는 수명이 얼마인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평균 수명은 왜 저리 짧은가? 자, 그러니까 한국은 아파트가 평균 수명이 뭐 28년도 있고 27년 있는데 주설이 27년이에요. 공식 세미나에서 27년이라고 나왔어요. 일본은 54년, 미국은 72년, 프랑스는 80년, 독일은 121년, 영국은 128년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핵심이요. 한국은 아파트가 벽식 구조, 따로 기둥을 둘지 않고 벽을 만들어서 짓는다. 건축비 싸게 들지요. 우리가 대규모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철골 구조로 해서 내력벽이라는 걸 두잖아요. 큰 건물도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파트만 벽식 구조로 지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아파트도 다 벽식 구조가 아니라 기둥을 두는 이 기둥 구조를 가지고 지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파트 수명이 다른 나라보다 기본으로는 짧고 거기에다가 벽식 구조로 해도 50년 이상은 가는데 거기에 이제 빼먹고 콘크리트를 법대로 안 하죠. 바닷모래를 썼고 콘크리트를 갖다가 부실화시키고 세면을 작게 넣고 철구를 작게 넣고 그래서 또 부실화되게 짓죠. 일부러. 왜? 우리가 물건을 자주 팔아먹으려면 아이폰 써보면 알잖아요. 써보면 몇 년 지나면 반드시 고장이 나거나 성능이 저하되죠. 실제 아이폰에 그런 성능이 떨어지도록 해놓는다잖아요. 그래서 한 2, 3년 쓰면 또 바꿔야 돼. 또 바꿔야 돼. 집도 마찬가지로 빨리 닳아버리고 빨리 낡아버려야 또 바꿀 거잖아요. 그래서 그놈의 집을 갖다가 그 비싼 땅과 건축 자재 등을 가지고 또 허물고 새로 짓고 이 짓을 반복하고 국민들은 또 새로 지으면서 집값 가치가 올라간다고 옛날에는 공짜로 지어준다고 좋아하고 요즘은 돈 내고 지어도 집값 올라간다고 또 새로 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에요. 100년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짓게 하고 한국도 대부분 벽식 구조가 아니라 가운데 기둥 구조로서 아파트를 짓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유럽처럼 몇백 년 된 아파트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모자랄 수가 있어요. 일본에 지금 남는 집이 1000만 채에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한국도 남는 집이 지금 한 2, 300만 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집들이 남아 돌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아파트를 일부러 부실화 짓고 그리고 국토교통부나 재벌 건설사가 서로 주고받아가 아파트를 일부러 벽식 구조로 지어가 수명이 짧아지게 짓고 거기다가 또 아파트 지으면서 도둑질을 많이 해먹으니까 광주처럼 저렇게 새 아파트가 짓기도 전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파트 장사 해먹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비리라는 겁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둥식 구조로 짓고 아파트에 대해서 준공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부실하게 지으면 허가 안 해줘서 사람들 입주 못하도록 하고 사전 분양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요 결국은요 우리도 100년, 200년 가는 아파트를 충분히 지을 수 있고 공급 부족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가 27년짜리라니 차도 오래 타면 27년 탑니다. 미국의 대부분 27년 정도는 차 타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요. 아파트가 27년짜리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공급 부족을 외치고 아파트값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이 도둑놈들 욕할 뻔했네. 예? 그러니까 층간 소음이 생기고 지랄들하고 자빠진 거죠. 자, 오늘 방송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저녁에는 이 한밤의 앵벌쇼가 있고 내일은 또 김인성 고문님의 이 매주 목요일 너거티브 앞 집중 시위가 있고 자, 청년 토크 콘서트는 오늘까지만 봤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